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분야연대 김기령입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전에 이제 그 박정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제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냥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복지부에 대한 그 문제제기 아까 박정 대표님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제대로 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즉 이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자. 복지부도 주창했던 내용이고 장애인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서비스가 칸막이 또 폐지되어야 하고 또 개인 서비스를 조정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 예산을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 또는 이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복잡한 전달 체계를 좀 단일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좀 과감하게 혁신하는 새로운 안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 개인 중심의 어떤 서비스 지원 체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예산 제도. 이 제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지금은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개인에게 할당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좀 운영하게 된다면 정말 이 장애인의 어떤 결정과 선택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제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감히 이와 같은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 이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개인 예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예산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로 지원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제안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근데 이미 개인 예산 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위스콘신주의 아이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주도적 구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국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직접 지불 제도를 시작을 해서 개인 예산 제도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유럽 연합,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까지 이 개인 예산 제도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주에서는 NDIS라고 하는 국가장애보험계획이라고 하는 제도를 작년에 이제 본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이 개인 예산 제도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인 예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을 한 영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과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막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체적인 이 개인 예산 제도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주의 사례인데요. 호주도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문제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이 국가의 지원도 있었고요. 또 이와 같은 지원들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가 엄청 많고 또 뭐 조기 중재 가장 중요한 진입 단계의 장애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서비스가 분절화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뭐 관계력이 약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여러 고질적인 장애인 복지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시키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들을 호주의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어떤 포괄적인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로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2배 이상 확충해가지고 특히 이제 호주 정부의 연간 세수입 증가율 수준의 그 호주의 장애복지 예산을 증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하는 등 이 대폭 이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런 이제 정책 개선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절화됐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하나의 또 공적인 지원 체계로 이렇게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또 개인 예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장애인의 어떤 주도권을 부여한 그런 방향으로 장애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호주 정부에서도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23년도에 국가장애보험 계획을 도입을 하고 이 작년 7월에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제도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시스템, 영국은 이제 너무 오래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고 최근에 또 폐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에서 이 장애복지 시스템을 확 개편했거든요. 개편하는 그 결정적인 동력이 바로 예산 확보였습니다. 바로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운영해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개선들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추진해 나갔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호주 정부의 이 노력의 과정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정부가 보고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주요 어떤 개선 방안들의 내용에 호주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운영 방향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개인 예산 제도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 이제 제 원고에도 좀 그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이제 개인 예산 제도로 하니까 보통은 이제 현금을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 이제 개인 예산 제도의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개인 예산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개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의 문제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가상의 현금, 바우처, 이런 형태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현금, 캐시를 주지 않고서도 이와 같은 개인 예산 제도를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현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개인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논쟁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 예산 제도를 이 현금보다는 또는 가상의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런 개인 예산 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계된 그런 맞춤형 시스템을 이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 제도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장애인 등록 제도와 장애인 등급 제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의학적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애인 등록 제도와 등급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적 기준보다는 실제로 어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사정하고 그 필요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기획해내는 것이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애인 등록 제도도까지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을 판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어떤 지원 체계에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어떤 장애 서비스를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장벽도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장애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장애 서비스 이용자가 되면은, 장애 서비스 이용자가 되기 위한 그 적격성 심사 과정을 굉장히 그 문턱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앞으로 이제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사람까지도 바로 이와 같은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이 서비스가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이제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되고 등급이 판정되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에 너무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이와 같은 그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와 같은 서비스에 진입을 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좀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등급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요. 5번째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 서비스와 통합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영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별도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기존의 제도들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 제도를 계속 어떻게 유연화시키고 서비스가 칸막이 없애면서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기금을 가지고 아예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유사 중복 서비스들을 바로 그 서비스에 통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다양한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장애 복지 인프라 개편이라든가 지공사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개인 예산 제도를 많이 있긴 합니다. 중국적으로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개인 예산제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아예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제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시작을 좀 빨리 하자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적인 대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박현 대표님께서 약 10조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많게는 10조 원까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예산만 있어도 정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국가의 국고를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자라는 걸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원화된 공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역시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흩어져 있는 전달 체계를 하나로 통합시키자라는 제안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보완 장치도 만들고,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구조도 만들어서 장애인계와 함께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서비스를 제안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시간을 좀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성 심사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 서비스를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진입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은 지금 이 진입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한 4가지 정도로 그 등급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심각한 정도와 어떤 현저한 정도, 이 2가지 수준에 해당되면 이 사회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 비해서는 좀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어떤 그 적격성 심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호주는 더 간단합니다. 호주는 자, 거주 현재 어디 살고 나이가 얼마가 되고 또 현재 이거 시범사업 운영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장애 때문에 정말 인적 물적 서비스 필요를 하냐 이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면 장애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됩니다. 즉 NDIS 이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그럼 장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제도에서는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구적 손상을 갖고 있거나 현재 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장애보다는 바로 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여부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질문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부합되면 이 사람을 장애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개인 예산 제도와 개인별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판정 절차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어떤 체계로 갖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아주 뭐 정밀한 어떤 의료적 진단 기준들도 제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그 자료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장애 서비스의 출입 관문이 이 사람이 정말 장애인 맞냐라는 것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고 이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어서 진짜 장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등록 제도와 장애 등급 제도가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 제도마저도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명칭도 앞으로 장애 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 서비스 대상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주장이 지금 사실은 뭐 장애인 등록 제도로 인해서 관련된 서비스만 해도 뭐 수십여 가지, 많게는 뭐 수백여 가지에 관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거쳐야 될지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제도, 기준의 어떤 그 불합리하고 또 의료적 기준에 초점이 맞춰진 그 제도가 고착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이고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정말 이제 의료적 기준이 아니고 사회적 모델을 가지고 장애를 바라보고 또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장애계의 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인데요. 현재는 뭐 이런 장애 등록되겠다 지원 절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앞서서 박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한 판정을 한번 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과 센터 간의 어떤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개인별 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금 뭐 의견 수렴이 상당하지만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애인과 그 센터 또는 공간 간의 어떤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개인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 팀도 만들고 거기서 합의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제공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제도에서는 어떤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여전히 이 장애인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담의 대상자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러지 말고 이 장애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그냥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개인별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도 역시 이미 결정된 공적 복지 서비스와 민간에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만을 가지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다시 해쳐모여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정말 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합의된 문서로서의 기능을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 해야만 이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인별 지원 계획의 운영 방향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이 서비스 센터에 담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장애인이
또는 그 보호자 같이 참여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예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팀 회의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문서에 기반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작동되는 그런 형태로 개인별 지원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법적 문서로서 정말 이 장애인의 필요가 제대로 반영된 이런 형태로 개인별 지원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만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의 어떤 운영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데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그 서비스 사정할 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정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 확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공적 서비스를 받는 이와 같은 좀 더 이 단일하고 좀 더 이 단순화된 이런 체계로 이 장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 예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맞춤형 그 서비스를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 또 한 가지의 제안은 그럼 이 개인 예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는 그 자원할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현재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요. 덜 필요하다고 점수를 적게 줍니다. 필요 없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질문도 몇 가지 되지 안 됩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10여 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물어봐가지고, 이건 이제 아동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 이제 자원할당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개인 예산을 어떻게 이제 신청하게 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런 그 자원할당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이런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책정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점수 합산을 통해서 211점 이상이 되면 이제 최고 많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가면 이제 예산이 점점 줄겠죠. 이건 이제 학령기, 초등학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이기 때문에 이 잠정적인 개인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인으로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수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자원할당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기반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개인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개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이 과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이제 영국 지방정부가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예산을 확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은 그 확정된 그 개인 예산을 가지고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영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는 조금 다른 게요. 호주는 조금 다른 게 이 영국처럼 어떤 감정적인 예산 신청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고가로 계획 수립할 때 본인이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신청합니다. 근데 그걸 혼자 신청할 수 없으면 그 플랜너가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영국보다는 호주의 NDI에서 훨씬 더 우리 실정에 맞고 좀 더 간편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예산 신청하는 이 절차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적격서 심사를 통해서 적격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개인 플래너가 되시 됩니다. 그럼 그 플래너와 이 장애인 이용자가, 서비스 장애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예산도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이 레퍼런스 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레퍼런스 북이 1번에 랭크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지금 한 45,000 호주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레퍼런스 북에 각 필요로 하는 서비스별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플래너가 이 개인 신청한 서비스를 이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가격표를 보고 이 최종적인 어떤 예산 신청서를 만들 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예산 작성의 구조를 가지고 이 개인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다.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만큼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그 확인된 예산을 한꺼번에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는 이제 이 별도의 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장애보험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장애인이 신청한 개인 이 사람의 어떤 장애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정당하고 필요한 지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하고 필요한 지원에 해당되면 이 사람이 신청한 개인 예산을 가승해 줍니다. 여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 종류의 제한도 없고 서비스 양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은 1년에 연간 평균 연간 2억까지도 받습니다. 이 정도. 실제로 이건 호주가 확인했습니다. 예. 많이 받는 사람은 2억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이 개인 예산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역시 또 호주 정부에서는 그 호주 국가장애보험청에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그 예산에 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매우 비공식적, 그러니까 매우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이 정당하고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말 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보고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예산의 관리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그 예산을 대신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을 좀 지양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 이 기관에다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바우처 이런 이제 가상의 임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호주 역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나오지만 아직도 그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직접 본인이 그 예산을 다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대부분이 다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개인에게 주면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기관에서 관리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입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돈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한 1,000억 원 정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0억 원은 한 3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그 시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해보자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보면서 그 효용성,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제도들을 흡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자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국기부가 출연금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기금들, 국방기금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확대되려면 적게는 4조, 많게는 6조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호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내에 장애보험료를 신설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3의 6.5% 정도를 장애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합니다. 근데 어쨌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여자와 수혜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했던 돈을 활용해서 이 노인 대신분들 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장애보험료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관건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장애복지 예산도 역시 확보해 나가야 될 텐데, 기존의 이제 바우처 예산도 앞으로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합쳐 나가면 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공했던 운영비도 흡수해 나간다면 적어도 향후 한 1조 원 이상 확보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개인 예산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호주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달러, 호주 달러인데요. 한 6조 5천억입니다. 지금은 한 2조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한 3배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해서 이 예산을 지금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좀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 재정당국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득하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지금처럼 직간접적인 지금의 그 기존의 어떤 기관을 통한 직접 서비스보다 그 직간접적인 어떤 개인 예산 중심의 서비스가 실제로 그 사회복지 비용을 더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영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경제적으로도 더 가치가 있더라라는 것이 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정당국을 설득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호주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선순환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이 개인 예산 제도는 이 장애인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장애인의 생산성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직업훈련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주택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서 아마 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장애인의 이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게 되고, 결국엔 시설이나 병원의 이용료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 정부의 어떤 복지 지출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훨씬 더 촉진하게 될 것이고, 뭐 결국에는 연금 수혜자가 감소시키고 또 연금 투입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약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 고용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복지 비용 지출이 절감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세수가 증가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증가된 세수를 가지고 복지 예산에 투입하는 등의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당국과 국민을 설득하면서 이 개인 예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적이고 공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이 뭐 장애복지공단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좀 더 이 단일하고 그 독립적이고 공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부여해야만 여기서 이제 정말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받아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어내야만 이 전달 체계가 정말 실효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자체를 다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또는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말고 독립적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에서는 몇 가지 제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개인 예산제 도입했을 때 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반발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 축소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정말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없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의 역할이 또 단계적 축소가 되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양이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예전에는 똑같은 서비스 받았던 사람들이 이 개인 예산제 도입으로 인해서 아마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쟁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상품화, 시장화 촉진되고, 또 제공 인력의 노동 유연성이 더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인데, 이런 쟁점들도 중요한 문제이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공급자 주도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았던 장애인의 이 서비스에 대한 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개인 예산제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추가로 좀 더 고려해야 될 문제는 이 기존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수업 조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장애 아동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 운영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 것인지, 또 기존의 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제 경쟁에 내몰려서 위기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장치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능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의 국제학부의 이경준 교수님 먼저 그리고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원래 오후 시간에 저희 학생들은 저의 피곤한 목소리를 내서 다들 창작이 바쁩니다. 네, 뭐 그거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네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거를 나한테 질문을 오히려 하면 질문은 좀 졸리움도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큰 질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저의 한계를 좀 느끼긴 합니다. 오늘 솔직히 토론 시간도 되게 아까운 시간인데 제가 굳이 뭐 한 말씀만 먼저 드리자면 이 두 분 앞서서 발제하신 두 분의 어떤 이 낯선 두 분에게서 이 왠지 그 익숙한 저의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요. 많이 곱씹어 보다 보니까 제가 뭐 독일 상황을 조금 더 아는 입장입니다만 독일에 이제 이른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독일식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효가 된 게 이른바 불구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꺼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병신운동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 병신이다 어쩔래 라고 하면서 주창을 했던 게 독일식 자립생활운동의 시초였고요. 그 불구자 운동의 기반을 뒀던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당사자주의며 공명 이런 걸 다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앞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후배들이 살아야 될 세상, 내 자식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꾸미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 시작돼야 미래가 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급진적이어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대사회적인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박병석 대표님의 어떤 운동성이라든가 김기영 총장님의 뭐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해오고 어떤 기대에 맞이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좀 선적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좀 해봅니다. 저희 장애계에서 이제 꽤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오셔서 아마도 뭐랄까 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떠니네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답게 이렇게 엄청나게 파고든 그런 주제는 못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쉽게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던 배경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아웃사이더가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토론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 등급제 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식상한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피드백하면서 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를 좀 내다본다 하는 뜻에서 내다보기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장애 등급제 돌아보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시작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얘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해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늘 그들에게 또 그들도 사람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명제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끌어왔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기준이나 이런 얘기 뭐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현실적으로 등급 하락이나 그것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것들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라는 생각을 꼭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통합적 사정체계라든가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른바 다면적 평가체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족함, 미비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종합판정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매우 걸렸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장애 등급제 개편을 하면서 이제 3차 시범 사업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고 현재 이제 등급제 대안으로 이제 중견 강순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사실 일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 판정 체계라는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 어떤 미약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한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개편과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까 김기룡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등록제 폐지까지도 혹시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변화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기도 합니다. 의학적 판정, 제가 이제 좀 메모를 좀 했는데요. 의학적 장애 판정에 입각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 등급에 의한 일률적이고 등급 차이와 여부에 따른 불평등한 서비스 제공 이것들이 지금까지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장애 특성과 개별 서비스 요구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등급제 이후에 즉 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맞춤형 지원에 대한 그 맞춤형 지원은 개별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그 논리성은 딱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개별 지원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획기적인 좀 급진적이어도 괜찮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 이유를 내다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생각, 그 사고의 시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산 확충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잘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장애 인지적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자리를 잡아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무시돼서 모르는 건지 그래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나라 장애 전체 예산 중에서 보편성과 또는 특수성을 함께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 인지적이라는 어떤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전반적 관점과 장애 특화라는 측면에서의 예산 편성 그것들의 어떤 조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괜히 또 너무 큰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결국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산으로 시작하고 예산으로 끝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정말 전 국민적인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부터가 그 메커니즘부터가 개발되고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개인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패러다임 그 이상의 즉 초현대적인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표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후의 기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냥 단순히 가치지향적으로만 끝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공적 이전으로서의 어떤 뭐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또 생계급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그런 생계급여와 같은 공적 이전과 더불어서 사적 이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함께 많이 만들어져서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장애인을 가진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자산 형성이나 그것들의 활용 가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실질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김기룡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개인 예산 제도에 입각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서비스 조정이나 어떤 뭐 지원 체계의 어떤 고도화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공공성의 강화 같은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낙인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어떤 뭐 컨트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불신 어떤 이런 것들이 또 함께 해소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실효적 메커니즘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무조건 정책적으로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이 돼야 되는가는 제가 뭐 다 제시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일례로 발달장애로 인해서 자기결정이나 선택이나 거기에 따른 책임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공동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합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됨으로써 그러한 실효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별 예산제도가 갖는
당사자성이라든가 고용주로서의 실질적인 가능성들을 더 잘 다듬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예산 제도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개인별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공성이나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사실 뭐 세계 표준화 기구랄까요? 뭐 ISO 9000번대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 속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와 또는 공공성을 위한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품질 관리라고 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닌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퀄리티 매니지먼트나 어떤 그런 질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의 표준을 삼고 거기에 입각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것 그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별도의 자립생활 기금 조성이라든가 아까 뭐였나요? 별도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나 확충 같은 것들 이건 당연히 복지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인데요. 사실 기존의 어떤 세금 운용 방식에 대한 어떤 개선도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이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제 단일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이제 김경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주의 뭐 장애인청이랄까 또 아까 말씀하신 제안하신 한국장애인복지공단에 대한 어떤 제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집약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뭐 고령 인구가 지금 16%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고령 사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노인복지 영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청 내지는 노인복지청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애인구가 5% 정도라고 했을 때 16대 5라고 했을 때 정책구제 이론에 입각해서만 봐도 사실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하기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대하거나 어떤 식의 네트워크를 통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또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한번 주시는 게 있었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전문가들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후학들을 키워내면서 새싹을 길러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본래 전문가 입장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실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의 어떤 중재나 중개의 역할 그리고 연계, 조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본연의 애초에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실천과 역할이라고 봤을 때 기관이나 전문성,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아까 독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하나 제가 배워온 것은 이른바 나치 시대를 청산을 하고자 할 때 내세운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늦었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았다.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결코 늦지 않고요. 현재에서 미래가 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차분하게 하신 말씀 하셨어요. 예.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좀 보완하는 방식의 토론을 하셨고, 아무튼 이 맞춤형 지원에 대한 강조, 또 예산 확보의 강조, 그리고 개인 예산제를 할 때 좀 조정 능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하셨고. 또 개인별 지원계를 좀 표준화하고 좀 공공성을 강화하겠어요. 자, 지금 지정 토론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발제하신 분들께서 좀 피드백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은요, 국민연구공단 장애인 지원팀의 신동관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그 장애인급제 문제점, 개선 방안, 개인 예산제도 기반하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 발표자분들께서 아주 깊이 있는 고품질의 발표자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방향성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표합니다. 발표 내용들 대부분이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라 저희 정책 강국이 아닌 저희 시범사업 수행기관에서 의견을 드리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저희 공단이 장애 등급 심사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차 그리고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 수행 결과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종합 판정 시 장애인의 욕구, 그리고 장애 특성, 환경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성 해소,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그리고 서비스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장애인분들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단은 3차 시범사업에 지금 참여를 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읍면동 허브 연계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종합 판정도로 보조기기, 거주시설, 건강관리, 그리고 아동용 분사표를 지금 신규 개발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형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고려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연계 등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단은 평소 장애 등급 심사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인정조사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 판정을 위한 조사 기능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저희 공단의 역할을 살펴보면 읍면동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의 장애인 서비스 통합창구로서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그리고 2차 서비스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광역자원을 활용한 2차 서비스 연계 그리고 고난이도 복합 미기가구 사료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종합 판정을 위한 조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단은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 시 장애인단체 대표분들이 모니터링 시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 코디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복지 코디 조사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자격자를 채용해서 업무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해서 장애 인식 교육도 실시하고 새로운 판정도 검증을 위한 실무 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 사업 계획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공단에서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일정 정도의 성과와 또 3차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 부장님 토론에서 박 대표님이 이따가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 아까 피드백을 많이 많이까지 이거 핵심적인 것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거는 우리 김미령 선생님께서 좀 피드백을 주시고.